전치사 논문을 보면 가끔 이런 문장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이 전치사 혹은 이런 전치사들이 외국인들이 참 어려워한다. 물론 모든 것을 기억할 수는 없지만 오늘 함께 공부할 after와 before에 대해서 이런 글귀가 있었던 기억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전치사 두 개가 너무 헷갈렸기 때문입니다. 어렵지는 않은데 가끔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after와 before의 댓글에만 해도 이런 질문이 몇 개가 되고 주위에서 저희들 영상을 보시고 조언해 주시는 분들도 이런 질문을 꽤 하십니다. 그래서 시즌2까지 기다릴 수 없는 영상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after와 before를 영상으로 제작해 보았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 드리긴 좀 그런데 after와 before를 쉬워하시는 분들은 영어가 아직 조금 부족하거나 아주 정말 영어를 잘하시거나 둘 중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after와 before를 우리는 보통 영안사전이나 단어장을 통해서 after는 뭐뭐 뒤에, before는 뭐뭐 앞에 이렇게 배웁니다. 또 영어 기초 단계에서 시간에 대해서 배우면 before는 어떤 일이 일어나기 전에, after는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라고 배우게 됩니다. 자, 이 두 가지가 after와 before를 배우는 처음 단계가 되는데 이 둘을 잘 보면 우리는 어떤 이미지가 머리에 그려지냐면 after를 쓰게 되면 이런 모습이 그려집니다. 자, 그런데 막상 영어 문장들을 보게 되면 이게 왔다 갔다 하는 느낌이 듭니다. 미국 ESL,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이 코र्스죠. 자, 여기서 선생님들이 외국인 학생들을 가르치실 때 학생들이 가장 헷갈려하는 전치사 중에 after와 before가 반드시 들어간다고 합니다. 첫 번째, 헷갈리는 것이 여기에 등장합니다. 자, 시간의 선을 보시면 뭐뭐 후에라고 하면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을 이렇게 시간처럼 선으로 만들면 이쪽이 아깝고 이쪽이 뒤 같잖아요. 선으로 만들어 놓으면 사실 헷갈리죠. 그래서 공간은 선으로 만드시면 안 됩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노션 시퀀스라고 합니다. 관념적 나열이라는 뜻이죠. 아주 어려운 말입니다. 그런데 쉽게 풀면 내가 바라보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자, 반면에 시간은 어떻죠? 내가 어디서 쳐다보든지 상관이 없죠. 시간은 항상 이 모습이기 때문에 선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을 전문용어로 chronological sequence라고 합니다. 굉장히 어려워 보이지만 쉽게 풀면 시간의 순서에 따른 나열입니다. 그래서 이 순서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앞에서 이야기해드렸듯이 이 선으로 표현이 가능한 것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핵심입니다. 공간은 시간처럼 선으로 표시하시면 헷갈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꼭 잡고 따라오셔야 합니다. 이것에 대해서 질문을 주신 분들이 꽤 됩니다. 댓글도 있고 주위에서도 몇 분이 물어보셨고 또 이메일로도 애프터와 비포에 관해서 질문이 왔던 적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걸 우리가 다 글로 쓰다가 오히려 헷갈리더라고요. 그래서 빨리 영상을 만들어야겠다. 이건 사실 아무것도 아닌데 글로 쓰면 정말 헷갈립니다. 자, 오늘은 이것을 끝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기준을 잡고 역사를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시각적으로도 보여드리면서 확실히 하지 않으면 함께 공부하시는 분들이 계속 질문이 올 거고 또 그 질문에 글로는 답하는데 반드시 한계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선 기준을 먼저 잡아보죠. 자, 기준의 핵심은 before입니다. 그런데 이 before를 일단은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사실 before는 처음 만들어질 때부터 오늘 현재까지 아무 짓을 한 적이 없으니까요. 자, 이게 기준입니다. before는 건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기준으로 삼아야 합니다. 그러면 문제는 after만 남습니다. 자, 결론의 중요한 부분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가 영상 앞에서 이 그림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after와 before가 서로 반대 개념이라는 결론을 내려버립니다. 물론 때로는 반대의 개념으로 사용되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렇게 배웠죠. 특히 시간에서는 확실합니다. 뭐뭐 후에. 자, 그래서 시간을 앞으로 절대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뭐뭐 후에. 자, 그러나 공간에서는 after는 사실 더 이상 before의 반대로 이해해서는 조금 어렵습니다. 자, 이 변화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after의 역사를 좀 봐야 합니다. 기준을 잡음에 있어서 before를 빼자 라고 하는 것의 핵심은 여러분들이 before를 헷갈리는 경우가 극히 드물기 때문입니다. 사실 헷갈리는 것은 after죠. 그래서 before까지 자꾸 넣어서 생각을 하면 변수가 하나 더 생겨버리니까 더욱 헷갈립니다. 그래서 after에만 우선 집중을 하자는 뜻입니다. 우선 오래간만에 하는데요. 이 after 역을 좀 알아봐야겠죠. 자, after의 aft는 앞으로에서 왔는데요. 우리 이 앞으로 몇 번 다뤘죠? off죠. 자,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말은 비교급입니다. 즉, 더 떨어져 나간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고대 영화에서는 이것을 공간적으로는 뭐뭐 뒤에,
시간으로는 뭐뭐 후에 이렇게 사용되었습니다. 고대 영어가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이 after의 뜻과 똑같네요. 자, 그런데 1775년에 이 문장이 등장을 하면서 after의 변화가 시작이 됩니다. He's after her job. 직역을 하면 그는 그녀의 일 뒤에 있다죠. 자, 이게 무슨 뜻일까요? 어떤 여자의 일 뒤에 있다는 것을 원어민들은 이 일을 노리고 쫓는 느낌을 주는 것으로 받아들이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뜻은 그는 그녀의 일을 원했다. 그녀의 일을 노렸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은 공식적인 것이고 이 중세시대, 당시 뭐 다른 표현들도 등장합니다만은 비공식적인 것들은 일단은 빼죠. 자, 이쯤에 애프터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현재 우리가 접하는 애프터 해석이 어려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이 역사의 변화만 이해하면 오늘의 영상의 그림은 바로 그려집니다. 자, 아까 말씀드렸던 이 기준과 역사를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자, 고대 영어, 당시에는 간단하게 썼겠죠? after는 공간상으로는 뭐뭐 뒤에, 시간상으로는 뭐뭐 후에. 자, 여기에 잠시 접어두었던 before를 등장시켜 보겠습니다. 공간상으로는 뭐뭐 앞에, 시간상으로는 뭐뭐 전에. 자, 이러면 반대 개념이 맞죠? 자, 그리고 이것은 현대까지 연결이 됩니다. 자,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공식적으로 1775년에 이 문장이 등장하는 것인데, 자, 이것이 엄청난 변화를 일으킵니다. 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보려면 예물 좀 보셔야 됩니다. We rested after lunch. The cat is after the mouse. This is a painting after Picasso. She worked night after night. He has been named after his grandfather. He was angry after the way she acted. 자, 이 6문장은 한 논문에 나오는 대표적인 애프터의 문장이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하나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점심시간 후에 쉬었다. 자, 시간의 그림상에서 점심시간을 기준으로 뭐뭐 후에 쉰 것이죠. 이건 이해가 어렵지 않죠? 자, 다음은 고양이가 쥐를 쫓고 있다는 뜻입니다. 마우스가 앞에 있고 캣이 뒤에 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세 번째는 이 그림은 피카소풍의 그림이다라는 뜻인데, 자, 그러면 피카소의 그림이 앞에 있고 이 그림은 당연히 그 뒤에 있겠죠. 순서의 변화가 없습니다. 자, 네 번째, 밤이 있고 그 다음 밤이 있죠. 이런 순서 쉽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자, 그의 이름은 그의 할아버지 이름에서 따온 것입니다. 자, 할아버지의 이름이 앞에 있고 뒤에 그의 이름이 있으니까 이 그림이 쉽게 그려집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문장이 조금 어려운데요. 해석을 해보면 그는 그녀의 행동 때문에 화가 났습니다. 자, 그녀의 행동이 있으면 그 행동 후에 그가 화난 겁니다. 그녀의 행동이 원인을 제공한 겁니다. 그래서 after가 뭐뭐 때문에 because of로 해석이 되는 겁니다. 이 순서 변화가 전혀 없습니다. 자, 질문이 온 것이 하나 있어서 그 문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The spider is after the cheese. 자, 이 문장은 아주 어려운 문장이고 동시에 아주 재밌습니다. 아주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은 상황을 확인하지 않으면 무슨 뜻인지 잘 모릅니다. 만약에 스파이더와 치즈 대신에 the cat과 the mouse라고 한다면 아주 쉽습니다. 고양이가 늘 쥐를 쫓는 거니까요. 이것은 순서가 분명해집니다. 그러나 the spider, the cheese는 우리 상식으로는 거미와 치즈, 관계가 별로 없죠. 치즈를 쫓거나 좋아해서 뒤따라가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것을 누군가 관찰자의 시점으로 바라보면 사람이 여기 서 있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보면 거미가 치즈 뒤에 있는 것이 됩니다. 간단하죠. 근데 만약에 내가 차를 타고 갑니다. 그러면 뭐를 먼저 발견하게 되나요? 치즈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니까 거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거미가 더 앞에 있는 것이 되잖아요. 그래서 질문하신 분께서 원래 저희 전치사 after와 before를 보셨는데 이것을 누구한테 물어보셨는지 아니면 어디서 찾으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before라고 한다라고 하시는데, 자, 이유는 이렇게 관계없는 것들의 나열의 경우 before와 after가 상당히 헷갈리게 됩니다. 언제부터요? 공식적으로 1775년부터요. 자, 그래서 after를 더 이상 공간상에서는 잘 안 쓰게 되는 겁니다. 자, 다시 이 문장들을 보시면 대표적인 after의 사용이다라고 하면서 뭐가 빠졌죠? 뭐뭐 뒤에라고 하는 것이 없잖아요. 자, 첫 번째, 시간 표현을 제외하고는 고대 영어에서 현대 영어까지 연결이 되었던 공간상의 뭐뭐 뒤에라는 것이 빠졌습니다. 대표적인 after의 사용법에서 빠져 있어요. 없어졌을까요? 그것은 아닙니다. 쓰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안 씁니다. 중세에 impulsive, wanting, desire이라고 하는 개념이 등장하면서 공간상의 뒤에라는 것은 after를 거의 안 씁니다. 공간상의 뒤에 우리는 after를 쓰고 싶은 곳에 after 대신에 behind를 많이 씁니다. 자, 그래서 저희들이 이 기본 개념을 추격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자, 그러나 추격이든 확장 개념인 because of든 간에 원래 이 공간상의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해두시면 after를 쓰시는 것에서는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앞에서 이재준 대표가 현대 영화에 와서 뭐뭐 뒤에라고 하는 것은 비하인드나 다른 표현들이 대신한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쓰기는 쓴다고 했습니다. 아마 이것만 확실히 해두시면 기준은 완전히 잡힐 것 같아요. 자, 여기 사람, 자동차, 기차, 배, 비행기 이런 것들이 있네요. 그리고 선이 있습니다. 이 선이 힌트입니다. 이것들은 뭘 설명하려는 것일까요? 한번 질문을 드리면서 뜸을 들인 이유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확실히 기억하시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애프터를 공간에서 거의 안 쓰는 이유는 노션 시퀀스, 즉 바라보는 시점에 따라서 앞뒤가 바뀌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래서 헷갈리시는 거잖아요. 원어민들은 안 그럴까요? 원어민들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죠. 네, 바로 앞에서 보여드렸던 바로 이런 경우들입니다. 걸어가거나 무엇인가를 타고 가게 되면 내가 어떻게 가게 되죠? 바로 선으로 움직이는 것 같은 효과가 생겨버리죠. 그러면 노션 시퀀스가 크로놀로지컬 시퀀스로 바뀌어버리는 효과가 생기는 것입니다. 자, 우리 예문 한번 볼까요? The bank is just after the park. 공원 다음에 은행이 있다라는 뜻이죠. 이렇게 기차라면 서울역 다음에 영등포역이 있다 라고 하면 될 것이고, 비행기면 공항, 배면 항구를 순서대로 말하면 되겠죠. 이것은 아주 쉽습니다. 그래서 공간상에서는 딱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이 현대 영화에 와서는 정해집니다. 물론 질문 주신 분의 예문처럼 스파이더와 치즈를 쓸 수도 있습니다만 거의 이런 표현이 없어요. 왜냐?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애프터와 비포가 헷갈리기 때문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기 뭐 표라기보다는 정의를 좀 해두었습니다. 원래는 고대 영화에서 이렇게 서로 반대 개념으로 쓰이다가 18세기 들어서면서 impulsive, 추격이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뒤를 쫓아가는 모습이 되는 거죠. 자, 이 모습은 공간이든 관념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항상 이런 모습이 되죠. 이것만 확실히 기억하시면 애프터는 사용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서 좀 접어두자고 했던 before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영상을 마치고자 합니다. 자, before는 be와 for로 나누어집니다. 자, 여기서 be는 비동사의 be가 아니죠. 그렇습니다. by입니다. 힘의 영역을 나타내는 전치사 by. 보통 접두사로 쓰일 때 이 be가 되는 거 저희들 영상 곳곳에서 자주 등장했습니다. 자, 그리고 for는 시간이든 공간이든 앞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forehead. 이거는 머리의 앞부분이니까 이마가 되는 거고, forefather. 그러면 시간상으로 먼저 있었던 아버지, 조상이 됩니다. 자, 어떤 것의 앞의 영역을 표현하는 것이 바로 before입니다. 고대 영화에서 현대까지 한 번도 이건 변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헷갈릴 이유가 더더욱 없죠. 자, 여러분, 오늘 정리 잘 되셨나요? 이제는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오늘 영상이 끝나면 스스로 저희들처럼 그림으로 그려보시고 예문들을 대입해서 before와 after를 느껴보시려고 자꾸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동시에 저희들이 예전에 이 ahead와 behind 영상에서 우리는 자꾸 앞뒤를 설명하려고 할 때 before와 after를 쓰려고 한다 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이 after와 before를 쉽게 보고 ahead와 behind를 공부를 안 합니다. 실제로 ahead와 behind가 원어민들이 쓰는 진짜 앞뒤를 표현하는 것들이거든요. 이 영상도 꼭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올해 들어서 많은 질문들의 답변을 제때제때 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바로 답변을 못 드리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물으실 때에는 간단한 것을 묻지만 때로는 근본적인 것을 건드려야 할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답변을 하게 되면 그 댓글을 찾기가 어렵습니다. 답변을 안 한 것은 따로 모여있기 때문에 일부러 답변을 안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영상을 만들고 나서 그분한테 메시지를 보내기가 수월합니다. 참고해 주시고요. 자, 오늘 영상도 부족하지만 여러분 영어 공부하시는데 작은 도움이 되길 희망합니다. Thanks for watching. Bye.